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전 남편이 연금 분할을 신청했어요. 100통이 넘는 협박 전화, 외벌이라고 모욕을 받았어요. 미성년자인 아들 빚도 물려받나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방송과 신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그리고 화제의 판결을 알아볼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아동학대 방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일부는 법제화도 됐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도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뭐 꼬집거나 때리는 등 이렇게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법원은 이러한 정서적인 학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기준부터 짚어볼까요? 네,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 내지 가능성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상습적으로 아동에게 호통을 치거나 욕설 내지 폭언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뿐 아니라 아동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전문가에게 아동을 데려가지 않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의 간접적인 학대도 포함됩니다. 네. 법원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사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려는 그 판결에 발단이 된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2022년 7월 유치원 교실에서 교육교사인 B씨는 4살 원생의 얼굴을 재미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하고 A씨는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조사 결과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3살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밀며 화를 내어 피해 아동을 울게 한 것을 비롯해 22년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 아동 6명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왜 옷에 똥을 쌌냐며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변이 묻은 속옷을 아이의 얼굴에 문지르는 장면이 담겨있는 약 40초 분량의 영상을 X 싸게 참교육이라는 글도 함께 본인의 SNS에 게시했습니다. 네. A씨는 애초 해당 영상을 지인만 볼 수 있는 일부 공개 계정에 올렸지만 지인 중 누군가가 일반에 유포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자 이 사실을 확인한 유치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원생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이 한 6명 정도 있군요. 그 재판부는 해당 보육교사들의 어떤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A씨 스스로도 피해 아동들이 울거나 야단치는 동영상을 보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네, 판단했습니다. 네. A씨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의 행동에 어떠한 훈육의 목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B씨의 행위 중 소위 타임아웃을 할 목적으로 피해 아동을 의자에 앉혀주었던 것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교실에 함께 있던 나머지 4명의 아동 역시 피해 아동과 비슷한 신체 활동을 했던 점, 피해 아동이 의자에 앉아있던 약 40분간 다른 아동들은 교실 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은 홀로 자리를 이동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게 되었고 그 제약 시간도 약 40분으로 어린 아동에게는 비교적 장시간이었다는 점, 네. 피고인들이 타임아웃 실시 후 피해 아동에 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훈육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40분이라는 그 시간은 사실 아동에게는 혼자 있기에는 좀 상당히 좀 긴 시간이라고 좀 느껴지는데 해당 교사들이 이번 그 일로 인해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치원 교사로 그 이후에도 좀 계속 일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은 법률에 의한 10년간의 일률적 취업 제한에서 법원이 판결 선고 시 10년을 상한으로 하여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건 1심 법원은 아동학대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수 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범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를 해줬습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법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경우 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아동학대로 처벌된 보육교사 등 자격의 박탈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두 분인데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정도 처벌은 뭐 정도가 좀 뭐 높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아동복지법 제71조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실제 처벌은 1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많은데 500만 원이면 다소 높게 처벌된 편에 속합니다. 아, 그렇군요. A씨가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좀 귀여워서 촬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SNS에 올리지 않고 촬영만 했다면은 좀 뭐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촬영이나 촬영 후 게시나 정서적 학대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네. 양형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있겠으나 촬영만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촬영을 하여 본인만 잠시 보고 삭제를 했으면 초상권 침해 문제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좀 괴롭히는 영상을 올린 경우였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좀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좀 찍었다든지 이런 동영상이라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네, 좋은 의도로 올린 거라면 부모님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없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람마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네. 동의 없이 SNS에 게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스스로 SNS에 올린 것을 공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초상권 문제는 좀 유의를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피드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이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라고 해서 그 하루 동안만 게재되는 네. 그런 그 형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스토리라고 해서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다수의 팔로워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숏폼 콘텐츠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이 보육교사분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좀 함께 있는 그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원생이라든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네,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의까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영리의 목적이 있다면 본인과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영리성이 없고 일상 공유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등 상업적 목적이 분명하거나 특히 만 14세 이하 어린 학생이라면 동의 및 입회까지 하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서적 학대도 사실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인데요. 아이들이 귀엽다는 이유로 막 함부로 대하거나 막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부터 인식이 좀 바로 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소송으로 이혼을 했는데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혼을 할 때 그 뭐 재산 문제라든지 우리 뭐 채무 빚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각자 명의로 하고 끝을 냈거든요. 아, 네. 그러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지금 그 이혼 판결 받은 지가 10월 14일이면은 네. 만 3년이에요. 아, 네. 이혼 판결 받으신 지가 만 3년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만 3년 됐어요. 아, 네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제 연금이라는 것도 제 이름으로 됐으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뭐든지 각자 이름으로 하기로 했기에 그거를 신경을 못 썼어요. 아, 네. 그런데 연금이라는 거를 신청을 할 시기가 와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러 갔더니 네.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 제가 분할 신청을 당했어요. 아, 연금 분할 신청을 당하셨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각자 명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연금이라서 별도 문제라고 이래 그 연금공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라 속도 상하고요. 아, 연금도 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돈 꼴랑 65만 원인데 절반을 당해두면은 네. 힘드는 거예요. 아, 네. 연금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좀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옆에 이보미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네.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신 건 제가 잘 들었고요. 네. 일단은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판상 이혼을 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혼 판결문을 갖고 계시죠? 지금 혹시 보고 계신가요? 판결문은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이제 판결문을 저기 이제 그 변호사한테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재산은 그냥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명의가 되어 있는 건 각자 네. 소유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제가 혹시나 갖고 계시면 옆에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 판결을 하거나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을 받거나 뭐 조정을 받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에 별다른 아무런 조항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이 국민연금에 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이루어진 거는 전혀 없었고요. 네.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각자 이름이니까 각자가 다 할 거라고만 믿고 있었죠. 그러면은 그 뭐 판결문이나 뭐 조정 결정문에 연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을 하나요? 그건 등장을 그게 이제 제 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네. 어쨌든 각자 명의를 했으니까 각자가 가져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단지 이제 연금이라는 명시가 안 되었다 공단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마 공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시적인 문구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그 당시 이제 재판을 담당했던 뭐 변호사나 이거를 진행하셨던 판사님이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억울한 거라. 그래서 새로 지금 재판을 할래도 또 돈도 없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 관련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이혼 당시에 그 판결문에 국민연금을 상대방 배우자가 포기한다는 그런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은 일단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보장된 연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안의 경우에서도 지금 저희가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남편분에게 지금 일부 지금 생계월치가 나가버린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혼 판결문에 명확하게 연금에 대한 분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서는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남편분한테 이것을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네. 이거를 바로잡으시려면 네. 이제 연금 쪽에 국민연금 쪽에 이제 분할 이 결정을 다시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어요. 아, 어떻게 제도가 뭐예요? 네, 분할연금 지급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변경될 가능성은 크진 않고 만약에 여기서 결정이 나면 제도적으로는 행정심판도 다시 제기는 할 수 있으시고요. 행정소송으로 다시 가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재판을 진행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이미 이혼 사건에서 그렇게 이제 저희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이미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혼인 기간은 3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35년 기간을 전부 다 같이 사신 거는 맞으신가요? 별거 하신 건 아니에요? 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는 이제 2년 정도는 각방을 썼고요. 2년이요? 네. 네. 또 2년 정도는 별거를 했어요. 그러면 35년 중에 4년 정도, 2년에서 4년 정도는 뭐 별거
보면 되나요? 네, 뭐 각방도 별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한테 그래도 유리한 거를 좀 찾아보려고 이걸 여쭤본 건데, 네. 혼인 기간이 이제 음. 5년 이상이 만약 5년이 안 넘으면 네. 그러면은 이제 분할연금을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35년 중에 거의 30년은 뭐 같이 살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사실 요 조건도 해당할 여지가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뭐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연금이 지금 총 지급되는 금액에서 남편분이 가져가신 거는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거긴 한데 네. 그 계산은 맞는지는 혹시 따져보셨어요? 절반을 네, 절반이요. 네, 딱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공단에서 네, 반을 분할 신청해 간다.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또 비율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5년의 혼인기간이 넘었다면은 그 부분을 또 다투기도 상당히 또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분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신 건 제가 너무 잘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판례상 이 부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소송을 해도 불리하다. 네, 왜냐하면 이혼 소송 당시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정리를 하지를 않았고 이 부분을 판례가 저희한테 유리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그 남편분께서는 별도로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없나요? 있는데요. 저보다 작으니까 네, 제 거를 네.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반대로 그 부분을 받아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반대로 신청을 했지만은 네. 제가 30몇만을 손해를 보는 거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저희가 32만 원을 손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는 한 30만 원 가까이 손해 보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럼 남편분 거를 받고는 계세요? 제가 먼저 3개월 거를 먼저 받았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거를 온전히 신청을 해가지고 한수 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네, 3개월 걸 제가 지급을 받았어. 이미 저희도 받았는데 네, 제가 먼저 받았는데 3개월 거까지 몽땅 신청을 해가지고 한수를 3개월 거까지 한수를 다 당하고 있어요. 저희는 받았는데 남편분이 또 반대로 3개월치를 신청해서 받아갔다 이 말씀이세요? 받아가고 있죠. 매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두 분께서 서로에 대한 거를 받아가시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거를 신청을 하셔서 계속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금액이 작고 제 거는 금액이 조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거를 신청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은 이 연금,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나라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냐면 이게 이혼을 할 당시에 어떤 배우자가 뭐 기여도가 얼마라서 얼마를 가져가고 뭐 잘잘못을 따져서 얼마를 주고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노후를 안정되게 어떤 사람이 보낼 수 있게끔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혼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투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의미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변호사고 판사고 이거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무책임하게 해줬다는 결과가 이제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을 요즘에는 그래도 대부분은 명시를 하는 것 같은데, 3년 네, 3년 전이면은
요즘 시대가 아닐까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조금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진짜. 당연히 정리를 해주셨어야 됐는데 이거를 기재를 안 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그냥 되는 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을 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실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 참 그렇네요. 어, 답이 없다, 그죠? 이 지금 네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뭐 혹시 5년의 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으면 이 부분을 다투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미 30년 동안은 또 혼인 생활을 유지를 하셨다니까 이 부분이 답이 없다. 아니고서는 네 다툴 수 있는 어떤 지금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5년 이내만 혼인 기간을 잡고 그거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넘어가야 이제 이 분할연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혼인 기간이라는 게 법률상으로 우리가 혼인 기간이 뭐 아무리 30년이 넘어도 국민연금법에서 실질적으로 별거를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해서 혼인 기간이 5년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연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분할연금 취소 소송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부부가 별거나 가출을 해서 5년 이상을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된 이유로 다투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네, 지금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는 좀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여건이 안 되구나. 네. 아, 그리고 계속 저희도 지금 반대로 남편분 국민연금을 신청을 하시잖아요. 네. 아니, 먼저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도 하신 거죠? 먼저 했기 때문에 저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당장 한 달이라도. 아, 이 부분도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5년 이내에는 청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미 청구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청구해가 가자마자 제가 청구를 했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청구가 안 됐는데요 하더니 오후에 청구가 됐다고 제가 오전에 확인을 해나니까 오후에 바로 청구했다고 신청을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고도 그 신청을 반대 거를 신청하시려면은 뭐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받을 거는 또 잘 챙겨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청구가 잘 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청구가 돼가지고 이미 한 달 거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받으셔야 되니까요. 이제 한수 되면서 한수 네. 다 빠져나가고 아직 2개월 동안 한수가 더 될 거예요. 앞으로. 네. 9월달, 10월달까지 이제 한번 5, 6, 7월달까지 3개월을 제가 온전히 받았는데 네. 저쪽에서 분할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3개월 거를 지금 3개월 동안 환수를 저쪽으로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저희가 환수를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되는 거고 저희가 또 받을 거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환수 당하고 난 뒤 금액을 조금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저희가 받으실 거를 잘 챙기시는 게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뭐 답이 없다니까 할 말이 없네. 아이고. 속만 상하고 뭐 평생을 살아야 되겠네. 네, 좀 답답하셔서 연락을 주셨을 텐데 저희가 뭐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원하는 답변까지는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래도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변호사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계속 고민을 하셨는데 이게 좀 기존에 이미 좀 연금 뭐 분할 관련된 게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좀 변경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어려운가 봐요. 네, 국민연금법의 제도의 취지가 어쨌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이혼 판결 당시에 명확하게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지하지 않았다면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상당히 안타깝지만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네.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혼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네. 명시를 해두는 게 좀 좋다고 좀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민연금도 당연히 각자 이제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드린 법률적인 조언 바탕으로 또 잘 대응하시고 저희가 좀 챙겨야 할 것이라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주일 전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매일 수십 통씩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내 지금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처음에는 매몰차게 수신 거부를 했지만 일주일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부재중 전화만 100통이 넘어가니 이러다 저를 해치러 찾아오지는 않을까 두려웠는데요. 며칠 전에는 제 친형에게까지 DM을 보내 저와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요. 결국 우려했던 대로 전 여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 주차돼 있던 저희 어머니 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수는 등 한바탕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해 여자친구를 연행해갔고 저희 집 근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응급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니기에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 너무 두려운데요. 만약 여자친구가 긴급 응급 조치를 어기고 제 집이나 회사 근처로 찾아와 협박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알아보니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누적된 부재중 전화 기록과 형이 받은 DM 캡처본, 경찰 출동 내역 정도의 증거 자료만으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상담 과정도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보복을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요. 추가로 이러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이별을 통보하고 나서 지금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협박에 좀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일단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 친형에게까지 DM을 보내서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실질적인 접근이나 따라다니는 행위뿐만이 아니고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제3자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거나 물건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모두 스토킹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DM을 보낸 행위도 일종의 문자를 보낸 거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군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유튜버 쯔양의 교제 폭력 사건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담자님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자님의 지금 가족들도 조금 두려움을 느낄 것 같은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100차례를 넘게 전화를 걸었다는 점에서 네.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일단은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일단 형사 고소를 하면 부수해서 경찰이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에 나아가서 긴급 응급 조치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잠정 조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서면으로 이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할 것을 경고를 하고 나아가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연에서는 그 전 여자친구가 지금 집으로 찾아와서 그 어머님의 차량을 그 사이드 미러를 지금 발로 차서 좀 부쉈다 이런 그러니까 차량의 일부분이 지금 파손된 상태라고 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이거 명백하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긴급 응급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집 근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취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좀 불안에 떨고 계신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정 조치라고 해서 정말 심각할 경우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경찰에게 빨리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궁금하신 것 중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지금 부재중 전화기로 그리고 이제 형에게 보냈던 DM 캡처본 그리고 경찰 출동 내역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이 정도만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어떤가요? 일단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뭐 형사로도 아까 말씀드린 거 할 수도 있고 네. 민사로도 가능은 한데 민사는 이제 금전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거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증거 같은 경우로도 충분히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상대방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상대방 쪽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뭐 행동이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응해서 미리 이제 반박 논거를 좀 생각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미리 네. 반박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제도들이 있을까요? 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 제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에 이제 연인 간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는 사이일수록 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 맞아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연자분께서도 과거에는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범죄의 가해자로 느껴지실 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법적인 안전망을 충분히 구축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한 대비를 좀 미리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올해 결혼 7년 차로 아직 아이는 없는데요.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외벌이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제가 짐 같아서 사랑이 식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저를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로 취급하며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점은 남편의 수입으로는 관리비를 내는 정도고 제가 쓰는 돈은 결혼하기 전 모아둔 돈을 쓰면서 남편에게 한 번도 의지한 적 없다는 건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 모은 돈과 대출 50%로 매매했고 대출금 이자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부담하면서 살았는데 이걸 외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진짜 외벌이란 이유가 왜 이혼 사유가 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이 먼저 그 부부 중에 이제 한쪽 수입이 없는 이 외벌이 사연이 최근에도 제가 이제 좀 봤던 것 같은데 외벌이가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외벌이 그 자체로만으로는 사실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본 사연자분처럼 외벌이라는 것을 이제 구실로 삼아서 어떤 모욕을 한다거나 도저히 이제 혼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파탄이 된다면 그 부분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통은 뭐 맞벌이나 외벌이 가구 비중이 어떻게 좀 되나요? 요즘 최근에는 맞벌이 기준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월 소득을 보면 이제 월 752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 평균 소득은 393만 원인데 훨씬 높다는 평균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내분도 이제 그 백수라면서 그 남편이 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백수라고 이제 말한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혼 사유 중에 하나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수라고 모욕을 하면서 그 이외에 또 부가적으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증거로 잘 모아서 이혼 사유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좀 이혼을 하자고 이혼 통보를 한 상태인데 이 사연을 주신 아내분이 만약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은 불가하고요. 결국은 이제 저희 사연자분께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하신 다음에 조정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조정 단계에서 원하는 조건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외벌이에 대한 좀 이제 그 이걸 정말 외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혼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사연 주신 분이 그 아내분이 이혼을 원한다면 어떤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그 대출 뭐 50%로 네. 매매하고 일부분을 그동안 의지한 적이 없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장하는 게 좋을까요? 본 사건에서는 결국은 재산 형성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여도 판단하는 부분에서 서로 이제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 전에 이제 저희가 모아둔 돈을 얼마나 혼인 기간 동안 썼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생활비를 지출을 얼마를 하지 않게 됐다는 뭐 그런 증거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집 대출 이자는 저희 사연자분께서 오롯이 부담하고 계셨다고 네네. 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증거를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분이랑 지금 사연자분께서 서로 이제 재산 내역을 한번 다 도출을 하셔가지고 저희 사연자분의 특유 재산으로 이제 걸러낼 수 있을 만한 재산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뭐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시면서 재산 내역을 쭉 이제 열거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아파트를 이제 정리하는 게 이제 이 소송의 핵심일 것 같은데, 아파트 뭐 대출을 내가 다 부담하고 이 아파트가 시세가 오를 걸 예상해서 가져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실지 네. 아니면 그냥 상대방한테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실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이 경제적인 부담 관련해서도 분담 문제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혼인 기간이 그렇게 또 길지는 않으신 네, 것 같아요. 결혼 한 7년 차. 네, 7년 차신데 이혼을 결심을 하신 상황이라 지금 재산 분할에서 정리할 것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님이랑 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어떤
아이가 아직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실 게 없어 보이는데 재산 내역 관련해서는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5년 전 당시 6살이던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면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는데요. 결국 아들은 남편이 키우게 됐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전 재산을 끌어모아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저는 이후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아들의 보호자인 전 남편과 상의해서 아들의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사업에 실패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전 남편이 제게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권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 남편이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에서 아들 생각을 하던 중 전 남편 앞으로 부채가 남아있다는 게 덜컥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전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아들이 전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을 그냥 제가 있는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우면 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 전 남편분이 원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금 사연을 주신 아내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다가 그 와중에 이제 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뜬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들의 법적 보호자는 누구로 봐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황으로 보셔야 되고요. 아, 네. 네, 이제 생존하는 어머니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네. 네, 왜냐하면 가정법원에 이 어머니께서 별도로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상담자님이 갑자기 또 이제 굉장히 이제 황망한 그 와중에도 그 전 남편이 남긴 재산 중에 채무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 떠올리시고 걱정을 좀 하고 계신데 이 재산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들이 상속인 지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의 이제 신용 정보를 활용을 하셔서 요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전 남편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뭐 어떤 상속폭이라든지 한정 승인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홀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 절차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지정 청구를 먼저 어머니께서 진행을 하시고 나서 네. 이 법률 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아예 생존하고 있는 부모가 없거나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경우에도 뭐 친권자 지정 청구를 일단은 어머니 말고도 다른 이제 친척도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런 분들이 하시거나 또는 이제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을 하셔서 그 이후에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상담자님이 이제 어쨌든 그 아들의 지금 친권자 관련해서 이제 좀 지정 신청 관련한 그런 절차를 이제 밟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또 이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일단은 친권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들이 이제 성년이 되기 전에 이제 상속 포기나 이제 한정 승인을 해버리면 어떡할까의 문제인데 네. 다행히도 민법에서는 성년이 된 후에 상속의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에 일단 상당한 시간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친권자 지정 신청을 여유 있게 하시고 아들님이 이제 성년이 되시고 나서 이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네. 그 성년이 되기까지 여유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드님 문제와 전 남편 문제로 상당히 복잡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는데도 현실적인 지금 어려움이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법률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거라 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봉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